최강 임선생입니다. 제17강 과학기술과 윤리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공부하기도 힘들고 학교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쵸? 학원 생활도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는 학생들 모두 힘내시고요. 올해 꼭 승리하는 그런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았죠? 모두 건강하세요. 모두 화이팅! 자, 과학기술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독해 문제라고 선생님은 구분하기 때문에 독해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이 독해 문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어렵게 나오는지 그 얘기를 해줄 겁니다. 됐나요? 그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기출을 통해서 독해 문제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 주로 내용 정리는 여러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과학기술 지상주의가 나왔어요. 지상주의는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과학 혐오주의는 말 그대로 과학을 너무나 싫어하는 거죠. 서구적 자연관이라고 해서 기계적 자연관, 그래서 인간 중심이고 과학은 우리에게 편리한 생활을 줄 것이다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과학기술 지상주의입니다. 과학 혐오주의는 러다이트 운동, 그쵸? 기계 파괴 운동이었죠. 그치?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니까 러다이트 운동. 좀 있으면 여러분들 로버트가 여러분의 알바 자리나 이런 걸 대신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버트가 싫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유나바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복고주의, 극단적 생태중심주의 이런 사람들도 과학기술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럼 유나바머가 뭔지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한번 봅시다. 자, 유나바머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나바머로 알려진 시어도로 칸진스키는 미국 하버드대 출신의 수학 천재로 버클리대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버클리대 교수예요. 그렇죠? 수학 천재야.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죠. 현대 문명이 인류를 파괴한다는 문명 혐오주의자로 20년간 숲속 오지에서 운동생활을 하며 78년부터 95년까지 자, 16회에 걸쳐,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6회에 걸쳐 컴퓨터 종사자 등 주로 과학기술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우편, 폭탄 테러를 강행했습니다. 그 초기에 주로 대학과 항공사를 공개한 유니버시티, 그쵸? 이게 유나버머의 별명이야. 항공사 에어라인 해가지고 유나가 되죠. 유나 범퍼 해가지고 유나 범퍼 해서 유나 바머로 불렸습니다. 3명의 사망자를 낸 테러 사건으로 미국 연방수사국의 FBI에 추적을 받던 그는 95년 테러를 중단한 조건으로 유력제 광문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과학기술 문명 비판 논문을 거제를 요구함에 따라 뉴욕타임스 월스턴포스트에 35,000자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동생인 데이비드의 제보로 동생이 신고를 한 거죠. 일이 더 커지면 형이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96년 4월 체포되어 98년 유죄 인정 감형으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교도소에 있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시오도로 칸잔스키라 해서 기사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기계 파괴 운동, 과학기술이 무너져야지 인류가 진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말이 꼭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기계 혐오주의자들은 무슨 주장을 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자, 또 다른 한번 예문을 볼까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하고 자,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최근에 자, 일론 머스크하고 자, 이 사람하고 싸웠죠? 이 사람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마크 주크버그 이 사람은 페이스북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 페이스북이고 하버드대 출신이고 일론 머스크는 여러 뭡니까? 그 자동차 테슬라 그 다음에 스페이스 X라는 이런 회사들로 아주 유명합니다. 테슬라, 전기자동차와 스페이스 X 올해도 굉장히 핫 이슈가 됐죠. 우주로 보내고 내고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도시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화성에 아마 도시를 건설하면 그치? 그러면 화성 신도시 이런 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자동차라고 해가지고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더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혁명을 주도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치? 우리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처럼 어떡합니까? 혁명을 주도하는 인물 중에 하나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스티븐 잡스와 거의 스티븐 잡스부터 더 추진력이 높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과학기술과 맨날 붙어있는 일론 머스크가 뭐라냐면 AI는 핵무기보다 위험하다.
나는 매일 A 이야기를 접하고 있지만 정말 무섭다. 그랬더니 마크 주버그가 아니다. 나도 AI를 매일 접하고 있지만 인류가 편리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류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과학을 좀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하고 마크 주버커는 아니다. 우리는 과학이 굉장히 편리해질 것이다 라는 약간 과학지상주의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는 기사들을 우리가 생년에 좀 접목시킬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영화를 한번 봅시다. 인간 기후를 조작한다라는 지오스톰인데, 자, 앞으로 이렇게 될 확률이 높겠죠? 인공위성을 통해서 눈이 필요하면 눈을 내리게 하고, 비가 필요하면 비가 내리게 하고, 이렇게 과학기술이 항상 이런 데만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 영화에서도 얘기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기 나라를 싫어하는 사람을 대통령의 허락도 없이 누군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그 부통령이었는지 국방부 장관이었는지 조작을 해서 다른 나라에 빙하기가 오게 만드는 그치? 그런 영화입니다. 지오스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학기술이 다른 인간을 해치는 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과학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무기가 나오다 보니까 무기가 인간을 살해하는 것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엑스 마키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화의 핵심은 뭐냐면 자,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영화입니다. 자, 엑스 마키나는 여러분 이 로봇이 자기를 만든 사람의 부하 직원을 어떻게 해요? 감정을 이용해서 자기를 만든 사람을 집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부하 직원과 사랑에 빠진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거야. 그리고 이용이 끝나니까 인간을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AI가 인간의 감정을 이용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뭐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그치? 미래에 로봇이 나오면 우리가 편리하겠지만 로봇과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AI와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쵸? 터미네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우리가 이 감독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다? 위협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적인 책임과 외적인 책임입니다. 내적인 책임과 외적인 책임인데, 자, 내적인 책임은 뭡니까? 과학기술자들이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동안은 굉장히 어떻게 된다? 도덕적이어야 된다. 그쵸? 만드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다든지, 실험을 조작한다든지, 이런 우리나라에도 몇몇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치? 줄기세포를 개발해서 인간을 뭐 할 수 있다? 모두 다 치료할 수 있다. 알고 보니까 실험이 조작됐고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실망을 금치 못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 수준을 세계에서 봤을 때 한국은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사기치는 공화국이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졌지만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정말 굉장히 가난했던 나라죠.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기술을 실험하는 동안 뭐 해야 된다? 좀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같이 중립적이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기술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외적인 책임은 뭐냐면 사회적 책임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져야 된다. 예를 들면 네가 만드는 과학기술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일론 머스크가 무인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 자동차에 그냥 안 타기만 하면 자기가 목적지를 정해주는데 이 테슬라의 AI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가족이 몰살했죠. 그쵸? 그 AI가 착각을 하는 거야. 착각을 해가지고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갖다 들어박는 바람에 일가족이 몰살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네가 만드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 사회에 보내는 영향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네가 만드는 폭탄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뭐예요? 외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책임뿐 아니라 외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가치 중립을 주장하는 거. 여기 가치 개입이라는 것도 있죠. 가치 개입은 뭡니까? 과학자들이 실험을 할 때 도덕적인 걸 좀 생각하고 가치관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 가치 중립 뭡니까? 가치 개입이 되면 안 되죠. 가치 개입이 되면 안 됩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내적인 책임은 도덕적인 과정을 통해서 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야스퍼스하고 하이데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자. 뭐 샤르트는 이런 사람들도 실존주의자거든요. 자, 먼저 야스퍼스의 얘기입니다. 모두 다 독일학자인데요. 어떻든 분명한 것은 기술이라는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한 기술을 실현하는 것과는 독립되어 있는 자립된 존재로서 일종의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 뭡니까? 공허한 힘이며 결국 목적에 의한 수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술 개방은 그냥 수단이다. 그쵸? 수단이고 긍정적 효과가 나는지 부정적 효과가 날 수 있는지 그 정도만 우리가 목적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기술이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관계를 볼 수 있다는 말인가? 혹은 어떻게 인간을 포함한 전 지구가 오직 유일한 거대한 공장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인간 오성은 그러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그러한 사태를 전체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스퍼스는 뭐다? 그냥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냥 수단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이데거는 조금 다릅니다. 하이데거는 조금 다른데 하이데거에 대한 견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인 건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그것에 매몰되거나 그것을 회피하는 한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해서 우리는 뭐하고 있다?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본다면 인간은 기술에 종속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 와서 특히 사람들이 옳다고 신봉하는 이러한 여기 봐봐요. 옳다고 신봉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의 전적으로 기술의 본질에 대해 맹목적이게 하기 때문이다. 종속된다는 거야. 맹목적으로 따라한다는 거야. 그게 하이데거의 의견이고 이거는 야스퍼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오면 이 사람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기술은 그냥 발전되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냥 수단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 수단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그렇지? 얘는 가치 중립을 지키다 보면 기술에 뭐 할 수 있다? 종속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3번 문제입니다. 프린트 3번. 갑을병 중에 적어도 한 명. 자, 프린트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의 유쾌한 사회 스터디 카페에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프린트를 다운받으셔가지고요. 프린트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갑을병 중에서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부정에 대답할 질문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과학자는 연구 안에서 조작이나 왜곡이 없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일만 수행하면 된다. 그쵸? 내적인 책임만 지면 된다. 내적인 책임만 져라라는 거죠.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든 모두 사용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외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활용에 대해서 과학자는 진리탐구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연구 활동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도 고려해야 된다. 이거는 내적과 외적 책임을 모두 다 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잡을병 중에서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부정에 대답할 질문을 보고서 고른 것을 기억.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지켜야 하는가? 라고 한다면 연구 과정에서는 얘는 yes죠. 얘도 yes입니다. 그러나 을은 외적 책임만 지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외적 책임은 사회적 책임만 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 내적 플러스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외적 책임만 지면 된다. 그러니까 이 독해 문제가 어려워지면 뭘로 어려워집니까? 문제를 이해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어려워져요. 그쵸? 그래서 오답률이 엄청난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는 을은 노가 되겠죠. 을은 노. 니은 과학자는 연구에 대한 내적, 외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과학자는 연구에 대해서 내적, 외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갑은 내적 책임 져야 돼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을은 외적 책임을 져야 돼라고 얘기할 거고요.
병은 내적, 외적 책임을 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쵸? 책임을 져야 하는가? 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는 갑을은 모두 다 갑과 을이 모두 다 노를 할 겁니다. 한 명 이상의 부정의 대답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맞는 겁니다. 디귿입니다. 과학자는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을은 져야 되죠. 병도 져야 되죠. 을병. 을병이 yes라고 할 거고 갑이 no라고 할 겁니다. 그쵸? 갑이 no라고 할 거예요. 과학자의 연구 결과를 활용한다는 사회적 책임이 수반되는가? 과학자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데 이건 누구예요? 과학자는 여긴 다 과학자는이었어 주어가. 근데 여기는 누구든지 과학자 연구를 활용할 때는 사회적 책임이 수반되는가 하면 갑을병 모두 다 yes라고 하겠죠. yes. 당연히 우리 결과를 하려면 책임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리을이 틀렸어요.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오답률이 엄청났어요 이거. 자, 이 문제 잘 주의해 주시고요. 그림 강연자의 지지할 주장 옳지 않은 것은 따끈따끈한 문제죠. 6번 문제입니다. 프린트 6번. 과학 분야에서 이론적 관심과 실천적 관심을 불가분의 관계이다. 자, 이론적 관심과 실천적 관심은 불가분의, 뛸래야 뛸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자의 진리를 발견이라는 자신의 일에 바깥 세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과학자에게는 자연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치 중립이 엄밀히 필요하다. 추구할 내적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도 지고 가치 중립과 내적 의무도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동시에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인류에 끼치는 영향력도 필요하고 책임에 대한 철학적 수고가 한다. 과학자는 연구 결과를 자의적으로 검토해낸다. 자의적, 스스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가치 중립적으로. 1번이 틀렸죠. 과학자는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외적 책임도 져야 된다.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바깥 세상에 끼치는 영향. 그러면 이것도 맞는 거고요. 과학자는 실험 진행 과정에서 중립적인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과학자는 자연 탐구할 때 연구 윤리를 엄격히 연구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에 인류에 영향을 미친 이것도 있어야 되죠. 답은 몇 번? 1번. 독해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알려주는 게 뭐냐면 본문의 답이 있어요. 본문을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본문을 정확히 읽는 습관을 들여서 답을 찾아야 돼요. 자, 이 학자는 누구냐면 요나스인데요. 요나스가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해 문제는 여러분들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에 학자를 몰라도 다음 사상가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선생님이 첫째 강에서 많이 만들어 놨던 그 철학자들은 이론을 알고 있어야 돼요. 칸트인지 이런 사람들인지 구분해야 돼요. 칸트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도 의무론이야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독해 문제들은 학자를 몰라도 뭐 음식윤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건축윤리 이런 거 학자 몰라도 본문에 답이 다 있어요.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두 다 화이팅 준비해 주시고요. 앞에 철학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의 관계, 환경윤리라고 선생님이 걸었죠. 그런 부분은 계속 나오는 문제고 형벌, 그 다음 뭡니까? 해외 원조, 그 다음에 전쟁 윤리라기보다는 평화윤리 뭐 이런 것들 있죠. 잘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칸트와 공리주의 자들, 이 사람들은 어디에 껴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직업윤리 또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됐죠? 이런 사람들 학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모두 다 수고했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꼭 해주세요. 자, 그래 이제 강의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독해 주셔야지 여러분들 선생님의 힘과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도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요. 모두 다 이 어려운 사태를 극복해 나갑시다. 모두 다 화이팅!